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합니다. 가벼운 음주도 간에 과도한 지방이 쌓이게 되는 지방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균관대 의대 강북 삼성병원 코호트 연구소와 소화기내과 연구팀은 비알코올 지방간이 없는 성인 남녀 19만여 명에 대한 추적 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간이 굳는 섬유화가 동반된 지방간의 발생 위험 비율이 비음주군 대비 가벼운 음주군에서 1.15배, 적당량 음주군에서 1.49배 높게 관찰됐다며 음주량 증가에 따라 심한 지방간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단순 지방간을 넘어 섬유화가 되면 일시적 금주로 호전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번 연구는 지방간 예방을 위해서는 소량의 음주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부터 공산품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600여 곳을 점검했는데요.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광고 610건이 적발됐습니다. 최근 식약처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산품인 베개를 판매하면서 거북목이나 일자목 교정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사례가 41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목디스크 완화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는 77건, 어깨와 허리,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19건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살 때는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나 퓨란 등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이 축적되면 만성 콩팥병에 걸릴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시 보라매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46,700여 명의 성인에게서 얻은 임상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소변이나 혈액에서 발견한 262개 화학물질 가운데 7개 물질이 신장 기능 저하로 흡수하지 못한 단백질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단백뇨를 일으키거나 피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속도를 떨어뜨리는 등 만성 콩팥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중금속 물질과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이 만성 콩팥병 위험을 크게 높였다며 화학물질 노출 증가의 원인인 흡연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지럼증과 함께 청력 저하, 귀울림 현상 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메니에르병을 인공지능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와 스마트 헬스케어 연구소 공동 연구팀은 뇌, 즉 귀 안쪽 부분을 MRI로 촬영해 얻은 사진을 분석해 메니에르병을 감별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환자 124명에게 적용해 검증한 결과 전문의가 계산한 결과와 인공지능 계산 결과의 일치도가 0.971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연구팀은 메니에르병 진단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면서 앞으로 진단의 정확도와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지나친 스트레스나 우울한 감정이 이어지면 위산 과다 분비로 위와 십이지장의 내벽이 손상되는 소화성 궤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소아외과와 여의도 성모병원 외과 연구팀은 19세 이상 12,0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성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여성은 우울감이 소화성 궤양 위험을 각각 36%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소화성 궤양 환자가 정신 건강 문제가 있을 경우 전공이 다른 전문의들이 협의하는 다학제 진료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쿠키 브리핑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 외 지역으로 퍼진 가운데 경로가 불명확하거나 고령의 확진자들이 늘면서 방역망을 흔들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입국자 이동 과정 중 있을 수 있는 감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집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지금까지 파악된 환자의 10배 이상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 예측이 나왔습니다. 감염이 우려되는 고위험시설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방판업체와 물류센터 등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가을, 겨울 2차 감염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재택치료 등을 비롯한 대안들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이 확보될 경우 일괄 접종이 아닌 우선순위를 정해 차례대로 접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현재의 상황을 두고 엄중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최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주 수도권 밖 지역 확산 양상이 이어진 점은 곧 새로운 위험 요소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신규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환자들의 비율이 늘어났다는 사실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신규 확진자 654명 가운데 이들 깜깜이 환자는 10.6%로 이전 2주간의 8.1%에 비해 2.5%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요양시설 종사자에서 이 시설 입소자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확진 환자의 연령대가 높아진 점도 방역 차원에서 큰 고민입니다. 고령자 비율이 늘면 중증 환자 수가 아무래도 증가하고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로가 불명확한 환자들 그리고 고령 확진자들이 늘고 있는 점, 이 점은 앞으로 방역관리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속출하는 해외 유입 사례도 잡아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집계된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총 90명입니다. 그 전주에는 48명에 그쳤는데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입니다. 해외 입국자 이동 과정 중에서 있을 수 있는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지역 감염과 해외 유입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본부 측의 설명입니다. 최근 해외 유입 사례는 서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늘고 있는데요. 입국자 대비 확진자가 많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 신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정기적이지 않은 항공편에 대한 운항 허가는 일시적으로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모든 입국자는 입국 뒤 3일 안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산발적 감염이 계속된다는 건 이 무증상 감염자가 상당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요. 이 무증상 감염자가 지금까지 파악된 환자의 10배 이상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 예측이 나왔습니다. 오명돈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의 얘기입니다. 오 위원장은 코로나19는 일상 대화 속에서도 쉽게 전파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감염된 사람이 상당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항체가 면역 체계에 형성됐는지 알아보는 항체 검사를 스페인 정부가 실시했는데 양성률이 5%로 나왔고 이는 실제 확진된 환자 수보다 10배 많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또 이 방역 대책의 최종 목표는 코로나19 종식이 아니라 유행과 확산 속도를 늦춰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환자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현실적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조치로 감염이 우려되는 고위험 시설의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23일 오후 6시부터 적용이 됐는데요. 방문 판매 업체와 물류센터, 대형 학원, 또 뷔페 식당 이렇게 4곳이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 수도권 물류센터와 서울 그리고 대전 방문 판매 업체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또 주변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이 같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험 시설은 기존 8곳을 포함해 모두 12곳으로 늘어났는데요. 고위험 시설에서는 출입자의 명부를 관리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강화된 방역 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이 감염 취약 시설로 꼽히는 쪽방촌이나 고시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방역 당국은 여러 대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재택치료인데요. 재택치료는
비교적 전염력이 덜한 무증상 환자나 경증 환자는 집에서 치료를 받자는 겁니다. 이를 지자체 단위로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이 방역당국은 이와 관련해 긴급하고 위급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준비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지난 2월과 3월 대구에서 벌어졌던 이 대규모 집단 감염이 다시 발생해서 병상과 치료센터가 포화 상태가 될 경우 재택치료를 통해 의료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를 시행해도 경증 환자를 관리하는 의료 시스템은 작동된다며 재택치료가 아니더라도 격리병상 입원 등을 위해 며칠간 집에 머물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 집에서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최근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백신을 확보하면 전체 국민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 실제 접종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병행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신을 개발하면 전 국민 일괄 접종이 아니라 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이어서 그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병행하겠다는 겁니다. 권 부본부장은 개발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라며 현재까지 치료제도 중증 환자 이상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고 부작용과 내성의 등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 치료제나 백신의 개발이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이달 초 국산 치료제를 올해 안에 개발하고 백신은 내년까지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가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면서 눈에 힘주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마스크가 얼굴의 반 이상을 가려 눈만 보이다 보니 피부 화장은 안 하거나 평소보다 연하게 하더라도 눈 화장에는 공들이게 되는 건데요. 마스크에 화장품 묻히지 않는 법이나 눈을 돋보이게 하는 음영 메이크업 등 눈 화장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눈 건강 역시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죠. 자, 먼저 눈 화장으로부터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꼼꼼한 세안입니다. 화장을 깨끗이 지우지 않아 이물질이 계속 쌓이면 마이봄샘의 기능이 파괴되거나 화장품의 염증 반응으로 인해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만약에 눈꺼풀에 염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을 때까지는 화장을 하지 않는 것도 좋고요. 평소 미용 렌즈를 착용하셨더라도 이때만큼은 렌즈 착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종류 불문하고 렌즈 표면에 묻은 이물질이 각막에 닿게 되면 심한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눈매를 돋보이기 위한 속눈썹 연장술도 눈 건강에 유익하지는 않는데요. 위로 말려 올라간 긴 속눈썹은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아도 눈매를 돋보이게 하지만 시술할 때 인조 속눈썹을 붙이는 접착제에 의해서 상처나 염증이 생기면 각막염이나 결막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속눈썹 연장술 중에 접착제가 결막에 붙어 그 부위가 헐거나 시술용 기구의 각막을 찔려서 병원을 찾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술 과정에서 각막에 상처가 나면 세균 감염에 취약해져 각막 궤양이 생기고 심한 경우 각막 혼탁이 일어나 시력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매일 쓰는 화장품 때문에 눈 시림과 같은 부작용을 호소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외선 차단제에 함유된 에치렉실 메톡시신나메이트라는 성분이 눈시림이나 접촉성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성분이 모든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모든 사람이 해당 성분으로 부작용을 겪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렇게 화장품을 잘못 사용해서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졌을 경우 눈에서도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눈꺼풀 부종, 눈시림, 충혈 등을 느낄 수 있는데 이때 안과에 가서 눈 상태를 살펴보면 가벼운 염증, 각막 상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한 세포 손상이 각막 손상으로 이어지고 땀 등으로 인한 화장품의 유분 혹은
화학적 성분들이 눈 속으로 들어가면 극심한 통증을 겪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성분들은 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다면 화장품 사용을 멈추고 진료를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화장품들이 유해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만 개개인마다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다를 수 있어서 좋고 나쁨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새로운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확인하고 특정 성분의 반응을 보인다면 사용을 피하는 게 좋겠죠.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을 쓰는 만큼 꼼꼼히 성분을 확인한 후 나에게 맞는 화장품을 쓰셔야 하고요. 특히 눈 화장품은 눈에 직접적으로 닿는 만큼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꼭 안과 전문의를 찾아서 상태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상 건강톡톡이었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